910일입니다. 무슨 긴급 상황이시죠? 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요. 제 10살짜리 아들이 반응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욕조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알무트한 맥클레인의 것이었고, 방금 아들이 생명 없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들리는 소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공포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마지막 장면이었고, 막은 이제 막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911 신고 전화에 오싹한 세부 사항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라는 테피스트리의 첫 번째 실이었습니다. 그 실을 당겼을 때 수사관들은 잠긴 다락방 문과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로 이끌렸습니다. 이것은 의료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물 같은 범죄를 서투르게 은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속의 남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혈한 살인마였고, 그의 잔혹한 행각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켄싱턴 드라이브의 깔끔한 교회 주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한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10살의 타카코타 콜린스가 젖은 채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무트한 맥클레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사고였으며 타카코타가 목욕 중에 갑자기 반응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인명 구조 조치를 시작했지만 암울한 현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타카코타 콜린스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료팀이 조치를 취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집안을 표준 절차에 따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경우 특히 보호자 없는 사망 사건에 대한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 즉 어딘가 이상한 점을 찾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무기의 모습이나 명백한 다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썩은 냄새와 소변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퍼져 있었고, 그 악취는 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압도적인 악취에 이끌려 경찰관들은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뱃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도 끝에 있는 닫힌 문 하나, 즉 다락방으로 그들을 이끌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냄새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곳은 휴일 장식품이나 잊힌 기념품을 보관하는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비극적인 사고라는 이야기가 신중하게 구성된 거짓말이라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켄싱턴 드라이브의 집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최악의 것을 감추고 있는 문 바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추억을 보관하는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가학적인 목적, 즉 고통을 주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공포의 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비좁고 악취나는 공간으로 들어서자 상황의 완전한 현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더럽고 얼룩진 방수포가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임시변통 화장실 역할을 하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인간의 배설물이 내뿜는 숨막히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타카코타 콜린스가 세상과 단절된 채 어떤 생명체에게도 부적합한 환경에 갇혀 지내야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극심한 방치의 증거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문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의자에 갈라진 다리가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무기로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못에 걸린 개목줄은 그가 견뎌야 했던 속박과 굴욕에 대한 불길한 단서였습니다. 방 안의 각 물건은 그의 고통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분해된 감시 카메라였을 것입니다. 비록 조각난 채 발견되었지만 그 목적은 역겨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알무트한 맥클레인과 그의 약혼녀 아만다 힌즈는 다른 방에서 타카코타를 감시하기 위해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강요한 고통스러운 벌서는 자세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며 몇 시간이고 그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죄수였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기다리는 감시자들에게 지켜봐줬습니다. 카메라는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통제의 도구이자 학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벌 서는 자세는 고문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아만다 힌즈의 여동생인 제니퍼 에버트로부터 타카코타가 다리를 꼰 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몇 시간이고 서 있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근육이 버티지 못하거나 지쳐서 비틀거리면 그는 다락방에서 발견된 부서진 의자 다리와 같은 무기로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다락방은 의도적으로 시야에서 숨겨진 고통의 비밀 세계였습니다. 그 잠긴 문 뒤에서 어린 소녀는 그를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수집된 증거들, 방수포, 양동이, 목줄, 카메라는 고통과 공포, 고립으로 점철된 삶의 명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타카코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길고 잔인한 살인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데이턴 경찰서의 무균 상태 신문실 안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에 있던 3명의 성인, 즉 아버지 알 무타한 맥클레인, 그의 약혼녀 아만다 힌즈,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제니퍼 에버트를 각각 따로 신문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타카코타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신 받은 것은 기만, 부인, 그리고 책임 전가의 향연이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911에 신고했던 남자인 알무탄 맥클레인은 거짓말의 거미줄을 짜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극적인 사고 이야기를 고수했지만 신문의 압박 속에서 그의 진술은 허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 타카코타를 자의 성향이 있는 문제아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절박하고 투명한 시도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그의 이야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훈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며 주걱으로 아이를 때리고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학적인 행위들을 잘못된 양육 방식이라고 포장하며 수년간의 고문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기괴한 시도를 했습니다. 맥클레인의 약혼녀 아만다 힌즈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럴듯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학대의 진정한 정도를 거의 알지 못했던 무지한 방관자로 가장했습니다. 그녀는 무지를 주장하며 맥클레인의 행동과 자신 사이에 방화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증거에 의해 배신당했습니다. 나중에 녹음된 구치소 전화통화에서 그녀와 맥클레인이 서로의 거짓 이야기를 맞추려고 공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녀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깊이 연루된 공모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의 벽의 첫 균열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 제니퍼 에버트로부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진술은 다른 사람들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집의 보호자로서 그녀는 매일의 잔악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구타, 타카코타가 고통스러운 벌 서는 자세로 보낸 시간들을 묘사했고, 그가 카메라로 감시당하며 더러운 다락방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맥클레인과 힌즈가 숨기려 했던 체계적인 잔혹함에 대한 끔찍하고 상세한 모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그들의 조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전화통화에서 맥클레인과 힌즈는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는 것이 녹음되었고, 이 공포가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한 유독하고 강압적인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사건 번호가 되기 전 타카코타 콜린스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범죄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악몽 같은 세부 사항을 넘어 그가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집의 벽 밖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이 그린 모습은 그의 학대자들이 나중에 그리려고 했던 뒤틀린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온화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년이었습니다. 호레이스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타카코타를 문제아가 아니라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기억했지만 종종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이 오기 훨씬 전부터 경고 신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끊임없이 절박한 배고픔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치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말랐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서 배어나오는 소변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어떤 아이에게나 굴욕적인 짐이자 심각한 방치의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타카코타의 정신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직원들은 그를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는 소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조용하고 배고프지만 온화한 이 아이의 이미지는 그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욱 괴물처럼 만듭니다.
맥클레인이 형사들에게 퍼뜨린 이야기,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입힌 소년이라는 는, 그들이 입힌 멍과 부러진 뼈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마지막에 잔인한 학대 행위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소년과 다락방에서의 소년 사이의 대조는 이 비극의 가슴 아픈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그는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배고픔은 행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위생 불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동이만 있는 방에 감금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잔인한 구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고립 행위로 알무타한 맥클레인은 타카코타를 학교에서 자퇴시켰습니다. 그는 경보를 울리려 했던 선생님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 소년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타카코타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마지막 감시의 눈을 제거하고 그를 전적으로 그의 고문자들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의미에서 죄수였고 잠시나마 그에게 친절의 단편을 보여주었던 세상으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타카코타 콜린스의 죽음은 갑자기 나타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가슴 아픈 일련의 시스템적 실패가 낳은 파국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수년간 위험 신호가 제기되고 경보가 울렸지만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와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끈질긴 경고는 그의 학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레이스 맨 초등학교의 교사들과 직원들은 학대와 방치의 징후를 보았고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복지국에 최소 17번의 별도 전화를 걸어 타카코타의 배고픔, 소변 냄새, 그리고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17번,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17번, 그들은 시스템이 개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학교의 노력 외에도 데이턴 경찰서 자체도 아동 안전 확인을 위해 켄싱턴 드라이브의 집으로 여러 차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회들은 종종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확인은 종종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을 실제로 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의무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절차적 허점은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현관 앞에서 그냥 사라지게 했습니다. 실패는 개별 기관 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명백한 소통 부재에도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복지국과 데이턴 경찰서는 별개의 사일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국은 성공하지 못한 가정 방문 후에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은 학교가 보고한 우려의 전체 내역을 항상 알지 못했습니다. 각 아동 안전 확인과 각 신고는 더 크고 무서운 패턴의 또 다른 조각이 아니라 고립된 사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고조되는 고문의 전체 그림은 조각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적인 협력 부족은 알무타한 맥클레인과 아만다 힌즈에게 필요한 은폐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하면 아무런 레퍼커션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카코타를 학교에서 자퇴시켜 그의 유일한 생명줄을 끊어도 당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제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허점과 소통 단절로 가득 찬 시스템은 무심코 그들에게 학대를 최종적이고 치명적인 단계로 격상시키는 데 필요한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짐에 따라 비극적인 사고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법의학적 증거, 디지털 발자국, 그리고 서서히 허물어지는 거짓말들로 구성된 타카코타의 마지막 날들의 끔찍한 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의 벽에 첫 균열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 제니퍼 에버트로부터 나왔습니다. 맥클레인이 자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힌즈가 무지를 가장하는 동안 제니퍼의 자백은 소름 끼치는 내부자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구타를 훈육이 아니라 야만적인 폭행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타카코타가 종종 벌거벗은 채 혼자 화장실로는 양동이 하나만 있는 다락방에 감금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가학적인 잔혹함에 의해 지배되는 가정의 생생하고 역겨운 초상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의 보고서는 이 죽음을 살인으로 규정하며 잔혹함에 대한 끔찍한 연대기였습니다. 그것은 타카코타의 작은 몸 전체에 걸쳐 다양한 치유 단계에 있는 수백 개의 상처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길고 폭력적인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둔기 외상, 압박 질식, 그리고 물의 잠김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전 몇 시간 동안 타카코타는 그의 아버지에 의해 잔인하게 주먹질당하고 팔꿈치로 찍히고 발렸습니다. 그 후 맥클레인은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제니퍼 에버튼은 아버지가 아들을 물속에 처박을 때 첨벙거리는 소리와 소년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다락방에 분해된 감시 카메라는 그들의 끊임없는 통제 욕구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녹음된 구치소 전화통화였는데 이는 맥클레인과 힌즈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율하고 에버트에게 그들을 위해 거짓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녹음들은 아만다 힌즈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고문과 은폐 모두의 적극적인 공모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산더미 같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현장, 상세한 목격자 자백, 반박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확인하는 용의자들의 말까지. 얽히고 설킨 거짓말의 거미줄은 완전히 풀려 악몽 같은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강간에 이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진 법정 절차는 어느 정도의 정의를 실현했지만 어떤 선고도 타카코타의 마지막 몇 년간의 공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산사태에 직면하여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3명의 성인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답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알무타한 맥클레인은 살인, 강간, 납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에서 데니스 에킨스 판사는 이 사건을 이 법원이 본 중 가장 끔찍한 학대와 고문 사건이라고 묘사하며 맥클레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순수한 악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이 법정으로부터 어떠한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맥클레인은 51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80대가 되어서야 첫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의 약혼녀이자 공범인 아만다 힌즈는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2년에서 27.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지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제니퍼 에버튼은 비슷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년에서 1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법정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타카코타 콜린스의 유사는 몽고메리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앙적인 시스템적 실패가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운티는 결국 325만 달러의 소송을 합의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실패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타카코타의 죽음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 하원 법안 사호, 즉 타코다법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 법안은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든 바로 그 허점들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 플러머, 주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아동복지국과 법집행기관 간의 향상된 협력과 교차 보고를 의무화하여 경고가 더 이상 관료적인 혼란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데이턴 경찰서는 자체 정책을 개정하여 이제 아동을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 모든 아동 안전 확인에 대해 상세한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타카코타 콜린스의 사건은 교회에 닫힌 문 뒤를 잔혹하게 들여다보며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괴물 같은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예방 가능한 비극의 길을 닦은 놓쳐버린 신호들과 무시된 경고들, 즉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고발이기도 합니다. 알무탄 맥클레인, 아만다 힌즈, 제니퍼 에버트에 대한 징역형은 법적 책임을 나타내지만 온화한 10살 소년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유사는 그것이 촉발한 개혁에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 오하이오주 하원 법안 사후, 그리고 개정된 경찰 절차는 모두 타카코타가 겪어야 했던 공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망가진 시스템을 수리하고 학교, 경찰, 아동복지국 등 모든 곳에서 오는 경고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으로 함께 짜이도록 보장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필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의 흔들림 없는 경계와 우리 기관들의 효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7번의 전화를 한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무대응의 공허함에 삼켜진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타카코타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와 방치의 징후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보고하고 우리 시스템이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인 책임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의지합니다.